제가 준비한 부분은 구강 종양과 관련해서 좀 암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방사선치료 적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암센터 센터장님 최우현 선생님이 아마 부신 종양 치료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장 쪽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학교에서 증례 한 10분가량 한 사람당 해서 증례 두 증례를 방사선 치료 증례를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천 원장님이 아마 마무리로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허천 원장님은 아마 이번 일본 암학회 다녀왔을 때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20분이 아마 2시간이 채 되지 않도록 아마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먼저 오늘 구강 종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잘 몰라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특히 오늘 구강 종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구강 종양 아무래도 사실은 다양한 염증에서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이 종양에서 방사선 치료를 제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종양 중에서도 이 악성 종양에서 가장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구강 종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악성 종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암세포가 특히 이 악성 종양은 주변 조직에 침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단독 또는 병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구강 종양 관련해서 전이가 리스크가 큰 종양들은 아무래도 이 시스테믹한 테라피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양들은 아무래도 로컬 컨트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양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치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S랑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보호자가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부터 정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면은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을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고 플랜을 짜고 치료를 하고 리체를 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보호자랑 상담할 때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종양이 스테이징이 어떤지, 그리고 컨디션은 어떻고, 이런 종양의 타입이나 그레이드 이런 것들 다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목적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람이랑 조금 다르게 부모들은 이제 보호자의 어떤 시간이나 여건들도 조금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이 되고 나면 CT를 촬영을 하는데요. 이 CT는 방사선 치료를 위한 CT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CT를 찍어서 진단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 CT를 촬영을 하는데,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테이징이나 그레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치료 플랜을 짜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적으로는 CT든 MRI든 진단용으로 먼저 촬영을 하고, 모든 것들이 진단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방사선 치료용을 찍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CT를 촬영을 할 때는 이런 보정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환자가 방사선 치료할 때도 같은 위치에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은 영상을 바탕으로 저희가 플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플랜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부위로 방사선이 들어가야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종양에는 가장 많은 리스판스를 줄 수 있는지, 이런 플랜들을 짜게 됩니다.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고요. 이 환자들도 이제 두경부 종양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회나 3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16회에서 20회만큼 이렇게 많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시간 정도는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체크를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 내에는 저희가 이제 종양의 리스판스도 리스판스지만 방사선 치료의 급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달 내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종양을 잘 줄고 있는지, 그리고 전이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에서 방사선 치료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영상 재평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늘 설명드릴 구강 종양은 눈으로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눈으로 많이 확인하지만
브레인이나 레이저처럼 잘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재평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리스판스가 좋아서 빨리 줄어드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1개월 후에도 재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팔로우를 할 때 종양이 잘 반응하고 있는지, 전이가 없는지, 방사치료 부작용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중간에 영상 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호자들한테 선택할 때 왜 굳이 해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적절할 때 영상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3개월 때 리책을 했다라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1개월 때 리책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3개월 때 다시 잘하고 있구나를 생각해서 적절한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구강종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방사선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종양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레이딩과 스테이징 그리고 종양 타입이 나왔을 때 현재 이 환자 상태는 완치가 가능하겠다, 즉 치료적 목적으로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큐레이티브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요. 근데 너무 전이가 많이 되어서 더 이상 어느 한 부위를 치료하는 게 생존 기간 연장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팔리에이티브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수의사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그냥 이런 것도 안 잡아놓고 일단 종양이 있으니까 일단 떼고 항암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은 구강에 엄청 큰 종양이 있는데 전이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구강 종양을 수술적으로 떼내는 게 그 단독만으로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죠. 이 전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양 또 일부 상황에 따라서 종양을 뗐을 때 이 통증이 완화되고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진다라면은 생존 기간이 늘어나지 않지만 팔리에이티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명확히 알고 치료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치료적 접근으로 들어갈 거면은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할 텐데 그때 수술 전에 할지 수술 후에 할지 또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구강종양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티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데피니티브 레디에이션 세라피나 아니면 스테레오탁틱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큐레이티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방사선 치료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 에너지를 다 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0%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횟수에 나눠서 즉 한 번에 적은 용량으로 이렇게 16회에서 20회 정도 쏘는 것을 이 데피니티브 레디에이션 세라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100% 에너지를 한 번에 많이 쏴서 이렇게 적은 횟수로 레디에이션 하는 것을 스테레오탁틱 레디에이션 세라피 SRT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구강종양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스탠다드는 사실 DRT라고 보시면 돼요. DRT는 한 번 쏠 때 굉장히 적은 용량을 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에 데미지를 좀 적게 입힙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술 전후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테레오탁틱은 굉장히 고에너지 방사선을 종양에만 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유관적인 종양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군데의 정상 조직에 막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SRT는 수술 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강종양에서는 자주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강종양은 수술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데피니티브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팔리에이티브인데요. 팔리에이티브는 아무래도 호스피스 개념의 통증 완화, 임상 증상 완화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 에너지를 다 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에너지를 쏘고 한 번 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등성 이런 식으로 펄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클리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목적은 어쨌든 간에 통증 완화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디에이션은 이 서저리랑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일단 서저리랑 레디에이션은 둘 다 로컬 컨트롤을 하는 국소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는 시스테믹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구강종양에서 훨씬 더 이 두 개를 같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강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강에서 더 많이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왜 좋냐? 방사선 치료는 유관적인
종양, 이 센터에는 네크로시스가 많기 때문에 레디에이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주변부의 레디에이션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주변부는 다 잘 죽이고, 하지만 종양의 센터에서는 이 친구가 재발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는 사실은 그냥 메스를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종양 재발을 많이 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 후 보통은 구강종양 같은 경우에는 술전 방사선 치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술전의 크기를 줄이고 다시 자르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훨씬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많이 하죠. 술 후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 결과 완전 절제가 안 됐을 때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제 총론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구강종양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구강종양 같은 경우에는 어큐트 사이드 이펙트가 좀 많이 나타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큐트 사이드 이펙트는 여기 에피스테리얼 티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 빨리빨리 자라나는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에 데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강종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점막이 굉장히 구강 점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큐트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보통 나타나면은 한 방사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1, 2주 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빠르면은 얘네들 셀프 리미팅이 되는데, 빠르면은 어떤 병변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다 낫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면 한 2, 3주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스 사이드 이펙트는 보통은 이 메센키말 유래, 중간적 티슈 유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은 빨리빨리 자라지 않죠. 그래서 뼈나 어떤 이제 근육이나 신경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구강종양에서는 거의 발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악이나 하악 쪽에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거의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5%인데 지금은 거의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많이 변화돼요. 하지만 이 레이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타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나타나서 만약에 뼈에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서 구멍이 나버리면은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킨입니다. 그래서 구강종양의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구강을 뚫고 가려면 스킨을 뚫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킨에 아무래도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 발적이 생기고 털이 빠지는 정도, 이런 것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셀프 리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관리를 할 때, 치료를 할 때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피부가 발적이 생기고 털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보호자분한테 이런 부분들은 원래 어쿠트 사이드 이펙트고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하고, 혹시라도 그 범위가 커서 통증을 느낀다면은 그냥 페인 메디케이션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도도 다 낫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한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긁어서 2차 감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칼라를 씌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구강종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이제 레디에이션에 들어가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염증이 조금씩 생기고 심하면은 점막염이 생기고 심하면은 얼서레이션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피곤하면 구내염 생기듯이.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보통 이렇게 워시만 해줘도 한 1, 2주 안에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부작용이 빨리 생긴 만큼 점막은 또 정상세포들이 빨리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금방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기가 아마 레디에이션 받고 나면은 크기가 작은 종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크기가 큰 종양 같은 경우에는 레디에이션 들어가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통은 레디에이션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잘 못 먹거나 불편감을 많이 느껴요. 그 보호자도 사실 굉장히 많이 호소하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를 드리고 이런 워시나 이런 것들 좀 식욕 촉진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 쪽인데요. 눈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눈은 비강이나 이렇게 뇌 쪽, 프론탈 쪽에 있는 종양이 있을 때 인접하기 때문에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강에서는 사실은 잘 부작용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구강 안쪽에서 카우더 쪽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생길 수 있다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눈에
마찬가지로 염증과 관련된 급성 결막염이나 KCS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여기 안과가 있으니까 강제기 원장님한테 동의하면 되겠죠. 미국에서도 여기 있어요. 치료 방법은 옵살모시스트한테 보내면 된다.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구강 종양에서 흔치 않은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뼈와 관련돼서 뼈 네크로시스가 가끔씩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오랄 튜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임상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제가 깊이, 논문의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진 않았고요. 구강 종양 전체에서 왔을 때 내가 이 환자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튜머를 봐야겠다라는 것을 좀 적어봤습니다. 개에서는 멜라노마, 스쿼모셀 카시노마, 즉 SCC, 그리고 파이브사코마 이 세 개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멜라노마가 한 40% 정도 돼요. 이거는 사실 영상하는 사람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학적 특징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멜라노마, 그리고 스쿼모셀 사이코마가 카시노마가 그 다음 20%, 파이브사코마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펠라인 같은 경우에는 SCC가 한 70% 정도, 그리고 파이브사코마가 한 15% 정도 나타나고요. 그 외에 림포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구강 종양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동반해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멜라노마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사실은 좀 피곤하시고 집중이 안 되면 이 한 슬라이드만 잘 보셔도 괜찮아요. 개의 경우에는 특히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는 레디션의 생각보다 리스판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멜라노마가 메타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 이 메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생명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SCC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의 오랄 SC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리스판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단독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리스판스가 괜찮고요. 그리고 파이브로사코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 환자들보다 리스판스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술이랑 같이 동반했을 때는 서바이벌 타임이 한 1,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펠라인 S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치료에도 효과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존기간 1개월에서 6개월밖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다 팔리에이티브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것도 일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구강 종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스테이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구강 종양 같은 경우에 스테이징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얘가 지금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절제를 할 때 리프전도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영상이 또 코멘트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스테이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치료를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강종양에서 오래 살리려면은. 왜냐하면 구강종양은 생각보다 전이가 꽤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 전에 스테이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TNM을 정하기 위해서 CT를 반드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튜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반응해줘야겠죠. 림프전 촉진도 아주 중요하죠, 구강종양에서. 왜냐하면 같은 동측에 림프노드가 커져 있다라면은 얘는 이미 스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3로 넘어가기 때문에 림프전 촉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림프전 촉진을 하지만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커져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작은 경우에 사실 잘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나 CT 가이드 하에 사이톨로지나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스테이징을 했는데 구강종양에서 원거리 전이, 폐나 간이나 이런 원거리 전이가 없다라면 사실은 수술을 통해서 요 프라이머리 튜머랑 림프절간 전체에서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의학에서는 구강종양이 진단된 당시에는 사실은 침수되어 있고 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죠. 스테이지를 반드시 매겨주시고요. 스테이지는 1, 2는 사실 처음에 종양의 크기만 봐요. 종양의 크기가 2cm 미만일 때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는 2에서 4cm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이가 림프절이든 메타에 있으면, 원거리에 있으면 무조건 스테이지 3, 4 이상입니다. 동측에 림프절이 커져 있다라면 일단 스테이지 3고요. 반대쪽에 커져 있거나 원거리에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스테이지 4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테이지가 늘면 늘수록 훨씬 더 예후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진단할 때는 사실 저희가 엑스레이로도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로 뭐 로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엑스레이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고요. 이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뼈가 높고 주변에 소프티슈, 오페스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단은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특히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림프노드를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동측이나 반대측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이 동측면에 있는 림프노드는 아무래도 맨디블라 림프노드나 레트로파이티아 림프노드를 꼭 봐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초음파로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 텐데, 일반적으로 사실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유관적인 어떤 매시브한 이제 종양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저 이야기 드렸듯이 스테이징이랑 그레이딩은 다 해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아마 자료는 다 일단 전해드릴게요.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맥실라 쪽이나 맨디블러 쪽은 이렇게 같이 절제를 해주셔야겠죠. 해주셔야 되고, 이때 수술할 때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이제 정확한 스테이징을 위해서 그 드레인되는 림프노드를 같이 절제를 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CT 찍었을 때 너무 반응이 없으면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멜라노마 이런 것들은 아주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크기가 정상이라도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림프노드를 같이 제거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혀 밑에 있는 구강 종양은 이제 혀를 같이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반드시 고지를 하고 수술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톤실 쪽에 있는 SC는 좀 주의하셔야 돼서 제가 따로 빼봤습니다. 구강종양 SC 중에서도 이 톤실 쪽에 있는 종양은 사실 SC가 많은데, 보통 SC가 다른데 오랄에 생기면 전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톤실 같은 경우에는 전이율이 되게 높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분한테 이 어그레시브한 병변이라는 걸 좀 고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치료 하더라도 이게 팔리에이티브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완치가 잘 안 됩니다. 톤실 쪽에 특히 보통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은 톤실 쪽에 종양이 생기면은 이미 그 종양으로 뭐라 해야 되지? 임상 증상이 생겨서 오면 늦어요. 왜냐하면 톤실 쪽이 굉장히 작은데 얘가 증상을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커져서 숨쉬기 힘들고 먹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은, 만약에 보호자분이 이렇게 목이 뭔가 부어 보여요 해서 림프절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림프절 문제 때문에 CT를 찍으면 의도적으로 톤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톤실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때는 증상은 없겠죠. 그거와 관련된 증상. 그래서 반드시 특히 영상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들이 혹시 림프절 부어있으면 톤실이 괜찮은지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조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로컬 컨트롤을 더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완전히 하악까지 다 절제하고 난 다음에 완전 절제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 내로우 마진이나 아니면 완전 절제가 안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보조적으로 RT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 후에 얘가 메타스타시스가 너무 잘 되는 종양 또는 메타스타시스가 있다라면은 얘는 시스테믹하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실 구강종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절제가 되어도 15%에서 20%까지 재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로컬 컨트롤로 RT를 한 번 더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불완전 절제가 되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재발 한자라고 봐야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강종양 전체를 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재발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클수록 재발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종양이 클수록 악성도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종양이 클수록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더 레디에이션을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로컬 컨트롤이 필요하면 RT를 해야 됩니다. 보통 피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완전 절제가 안 나오면 다시 수술을 해도 돼요. 근데 구강종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수술하실 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추가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RT를 추천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고양이의 오랄 SCC나 개의 오랄 파이브로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악성 종양에 비해서
국소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의 구강 SC랑 개에서의 사이버사코마.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레디에이션을 계속 추천하고요. 상악에서 더 잘 재발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상악이 수술하기 훨씬 더 완전 설치하기 힘들어서 더 그렇거든요. 하악은 완전 설치하기 쉬운데. 그래서 상악에서 좀 더 재발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그레시브하게 로컬 컨트롤 좀 셋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SC나 고양이에서의 오랄 SC나 파이브사코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로컬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반응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바이벌 타임은 1.5에서 2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SC는 이제 뭐 고양이 오랄 SC랑 좀 착각하실까봐 여기서 서바이벌 타임이나 굿은 고양이 SC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소적인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제가 수술 후에 로컬 컨트롤을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수술 후에 이 로컬 컨트롤 하고 난 다음에 시스테믹 세라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에서의 오랄 SC나 파이브사코마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로컬 세라피가 더 필요한 거지 전이가 잘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구되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CT를 찍고 스테이징을 했는데 전이가 있다라면 당연히 이때는 시스테믹 세라피를 해주셔야겠죠. 보셔야 되고요. 근데 개의 멜라노마는 무조건 시스테믹 세라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에서 SC나 파이브사코마에 비해서 훨씬 더 전이율이 높고요. 이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전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전이가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멜라노마를 구강 수술을 할 때는 무조건 동측이나 양측 리프자를 무조건 빼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진단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개 오랄 멜라노마 있으면은 로컬 컨트롤로 저희가 몸발 종양, 인접한 리프자를 수술하고요. 남는 부위 레디에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항암 치료는 여기는 뭐 카보나 아니면 뭐 테오도바마이드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고,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뭐 온세트나 그 외에 다른 백신들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항암이 있어서 제가 그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항암 치료가 또 드라마틱한 효과는 주진 않아요. 하지만 시스테믹 병변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서바이벌 타임이 획기적으로 길어진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의 구강에서는 사실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그레시브한 로컬 테라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에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술과 동반한 로컬 테라피랑 시스테믹 테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주치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얘는 종양이 너무 크고 외과에서 봤을 때 얘는 절제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종양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RT를 단독으로 많이 쓰고 상황에 따라서 레디에이션을 이제 그 항암을 추가로 하는데요.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레디에이션 리스폰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줄어들어요. 잘 줄어드는데 문제는 얘가 그 전이도 잘 되고 다시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레디에이션의 리스폰스랑 서바이벌 타임은 멜라노마에서 그렇게 관계가 크진 않다. 제가 보호자한테 멜라노마 환자는 이제 크기를 줄여서 애기 잘 먹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생존기간 늘리려면은 반드시 그래도 시스테믹한 것들을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라노마 혹시나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고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DRT보다는 이런 SRT 위주의 치료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고설량을 쓰는 그런 치료를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C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스폰스가 좀 괜찮기 때문에 개의 SCC, 개 구강 SCC 같은 경우에 리스폰스가 괜찮아서 DRT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DRT를 하게 되면은 보통 1년, 심지어 크기가 작으면은 더 길게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브사코마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코마 계열들이 원래 카시노마 계열보다는 좀 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얘는 국소적인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1차적으로 수술을 하고 남는 부위에 레디에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양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뭐 PRT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키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요 자료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키모 단독으로는 구강종양에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종양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멜라노마, SCC, 파이브사르코마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어떤 종양들입니다. 펠라인 오랄 SCC는 개에서는 SCC가 반응이 꽤 괜찮고 DRT를 해도 생존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오랄 S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분화가 빨라서라는 말도 있고요. 굉장히 얼서레이션이 생기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치료에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기간이 짧고요. 그래서 오랄 SCC 같은 경우에 특히 하악의 앞쪽 작을 때 빨리 그 맨디벨렉토미를 해서 하악 절제술을 통해서 완전 절제를 할 경우에는 생존기간이 길어요. 괜찮아요. 그 외에는 다 생존기간이 좋지 않습니다. 몇 달 못 살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RT 단독으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RT 단독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통증 완화랑 어떤 팔리에이티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한두 케이스 정도 리스판서가 있어서 줄어든다고 해도 금방 한두 달 안에 다시 자랍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저희가 이제 에세이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오랄 SCC 안에서 생각보다 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통증 완화나 진통 효과 정도로 쓰긴 하지만 이것도 뭐 드라마틱하진 않다. 토세라닙을 일부 써본 논문들도 조금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톤실 쪽 SCC입니다. 제가 SCC 얘기 많이 했었죠 앞에.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톤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다시 좀 저희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개에서의 오랄 SCC랑 파이브사르코마는 생각보다 전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녹화 컨트롤이 중요하다. 이 두 개는 로컬로 개발을 잘한다. 근데 이 톤실 SCC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오랄 SCC랑은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톤실 외의 SCC는 이제 보통은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톤실은 여기 메타가 높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이 부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키모 특히 카보랑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RT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에 비해서 이 서바이벌 타임이 좀 짧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기 진단을 위해서 특히 메타스타시스가 없고 한쪽 톤실에만 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 그래서 리프제 컬을 쓰면은 톤실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역으로 봐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 앞에서 제가 얘기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SCC, 멜라노마, 파이브사르코마는 다르게 셀라인 오랄 SCC 그리고 개에서의 톤실 SCC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개에서의 이 파이브사르코마 안에서도 하이로우라는 파이브사르코마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조직검사를 맡겼어요. 조직검사를 맡겼더니 조직검사상에서는 굉장히 로우 그레이드로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행동은 비헤이비어는 굉장히 바이올로지가 어그레시브해요. 이런 건 조직검사 결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나인 하이로 파이브로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조직상에서는 어그레시브하진 않지만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익스텐션돼서 인베이전도 많이 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직검사상 로우 그레이드 수습을 하고 말자 전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RT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키모를 같이 하는 어그레시브한 세라피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환자는 사실은 원래는 다 스테이징이랑 그레이딩이랑 다 마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그냥 구강 절제를 먼저 해버렸고요. 근데 조직검사 결과를 봤더니 불완전 절제 멜라노마가 어멜라노틱 멜라노마가 나와서 이제 다음 치료를 들어가게 됐던 환자고요. 멜라노마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로컬 제거도 잘하지만 주변에 인베이전 되면서 전이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레디에이션이나 항암치료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환자는 사실 레디에이션 진행을 했어요. 레디에이션을 보호자가 진행을 했는데 항암치료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잇몸에 남아 있었는데 레디에이션 이후에 거의 다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임상 증상이 나타나서 봤더니 레디에이션 한 원래 원발 종양이 있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 뒷부분에 어떤 종양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즉 여기 이 부분이 커져 있고 주변에 림프절이 정리가 되면서 롱 메타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환자는 결국은 항암치료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한 10개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사망을 했었던 환자인데, 멜라노마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레디에이션 받은 데는 뭐 계속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입만 보고 얘는 그냥 괜찮네요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리책을 할 때 전신 리책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멜라노마 환자인데 좀 리스폰스를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어요. 처음에 이 상악 앞쪽에 멜라노마가 있었던 환자고요. 이 환자도 색깔 보니까 멜라노틱 같긴 해요. 레디션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리스폰스가 괜찮았었어요. 이 환자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멜라노마 자체는 리스폰스가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자들은 시스테믹하게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확인을 하고 키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구강에 레디션이 들어가면 털 빠지고 약간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자도 멜라노마 환자인데요. 상악 어금니 쪽에 마찬가지로 멜라노틱으로 왔었고요. 이런 환자들 레디에이션 하고 났더니 크기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마찬가지로 이렇다고 해서 여기는 보면 안 되고 CT를 찍으면서 이제 전신에 전이가 없는지를 판단해 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털 빠지고 발적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은 이제 한두 달 셀프 리미팅으로 나아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펠라인 오라이시스인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펠라인 오라이시스는 다른 SCC랑 좀 다르게 특별하게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사실은 혀 밑에부터 시작해서 혀뿌리 밑쪽으로 시작해서 목 안쪽으로 자라 있었던 환자인데요. 레디에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환자가 계속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목이 전체적으로 메스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뭐 낫지 않고 계속 메스가 크게 발생해 있었고, 마지막에 치과치료까지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오라이시스가 사실은 좋진 않아요. 좋진 않더라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팔리에이티브 정도의 효과로 레디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레디에이션 하면 크게 작아진다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통증 관리나 호스피스 개념으로 레디에이션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양 외에도 굉장히 얘는 좀 특이하게 레어한 종양이긴 한데 레이오마에 썰끔하긴 한데, 제가 이 환자를 넣었던 이유는 이제 재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어요. 이 환자도 다 S 환자고요. 소프트 팔레이 쪽에서 사실은 지역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계속 재발을 했고, 언디퍼런시에이티드 미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레디에이션을 하려고 왔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요. S에서 한 번 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볼 점막을 다시 이렇게 크래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그 소프트 팔레이 문제를 막았었고요. 그 바깥쪽으로 레디에이션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레디에이션 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재발 없이 잘 지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뭐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다 와가면서 다시 이 부분이 살짝씩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년 뒤에는 이렇게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2차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줄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사망을 해서 걸로 추정을 하는 환자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구강 종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양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재발을 하고 나면은 이 비헤이비어나 이 성격들이 훨씬 더 어그레시브하게 바뀝니다. 또한 레디에이션 한번 받고 두 번째 받은 환자들은 이제 저항성도 조금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치료할 때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레디에이션을 받지 않더라도 첫 번째 치료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 치료를 하려고 가능하면 큐레이티브 치료를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포마 환자인데요. 수술적 전체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위에 항암치료 없이 레디에이션을 했는데, 이 환자는 지금까지 뭐 아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환자인데 생각보다 리스판스가 좋아서 항암치료 없이 계속 살아있고요. 이런 환자들도 항암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T셀 림포마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리스판스가 없다가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항암치료를 했을 때 리스판스가 있었던 환자예요. 그래서 사실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레디에이션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레디에이션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강에 종양이 있을 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레디션을 하면은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마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좀 그리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종양에서는 개에서는 멜라노마, 그다음에 SC 파이브로사코마, 고양이에서는 SC 파이브로사코마가 많은데, 얘네들 특징이 어떻다. 원래 개에서 SC랑 파이브로사코마는 로컬 재발이 잘 되고 전이 잘 없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멜라노마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전이 잘 되니까 파악에 맞춰서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치료에 접근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S동의학센터 손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혈관 침습이 동반된 불신종양 환자에서 이제 VNS를 이용한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고난에서 실현 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방사선 치료 환자에서 발생하는 심장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불신종양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크게 펑셔널 그리고 넌펑셔널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호르몬을 분비해서 호르몬 이상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이제 호르몬 이상은 없더라도 크기가 증가하고 주위 혈관으로 침습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추천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혈관 침습도가 높거나 이제 동반하는 질환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고 수술 중 또는 이제 회복 기간 중에 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IT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특히나 VNS나 MRT 이용해서 좀 더 선량을 종양의 형태에 가깝게 제가 대본이 좀 보고 해야 돼서 실내 지금 앉아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VNS나 MRT 이용해서 좀 더 선량을 종양 형태에 가깝게 분포시킬 수 있어서 주위 조직 데미지는 줄이면서 종양에는 무선량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환자들은 2cm 이상 매스 중에서 혈관 침습이 있는 환자로 선택이 되었고 지금 기술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들로 이제 뭐 HTH나 ADDST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이퍼하는 부티시즘 여부를 진단을 했고요. 눕힐 때는 종양하고 눈측 방향으로 눕힌 자세로 복부에 테이핑을 해서 호흡 제한을 해줬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저자들이 동측으로 눕힌 이유는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이제 환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이점으로는 코너메나카드 침습 정도에 따라서 이제 VD 자세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대정맥 압박이나 이런 게 커지는 걸 위험성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레터럴 자세로 저렇게 눕히는 경우에는 신장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좀 가까워져서 신장 선량을 뺄 때 조금 어려워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외에 RT나 플랜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 신경 써야 되는 장기로는 그냥 인접한 모든 장기가 해당되겠죠. 키드니나 푸드, GI 트랙, 판크레아스, 리버 이런 인접 장기들이 해당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측 부신인 경우에는 흉부랑 슬라이스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영도 다 그리기는 하는데 뭐 대개는 선량이 제한을 넘어가지는 않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선량 처방 기준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환자 BCS에 따라서 선량을 이제 좀 더 높이고 이런 걸 결정을 하셨습니다. 후봉광대 장기다 보니까 네트로페리토니얼 벨에 따라서 다른 장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걸 고려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선량을 좀 높여서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견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덩치가 좀 크더라도 특히나 이제 혈관 침습을 많이 크게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장과 충분하게 거리를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선량을 높여서 처방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뭐 저 경우에는 3프랙션 하는 경우에는 10g씩 처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처방을 해본 적은 없고 보통은 뭐 7호 35 프로토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팔로우업은 이제 2사 6개월로 진행을 했고 톡시시티 평가는 신장 기능 평가, GI 증상 요모, 그다음에 코티솔 분비하는 경우에는 코티솔 측정을 하셨고 그리고 뭐 UCCR, 뭐 HTG, ADDST 검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환자들을 RT로 진행했을 때 다양한 선량 처방으로 SIT로 처방을 하셨고 보시면 크기가 큰 환자들에서는 컴프렉션 처방을 많이 했고요. 서바이벌 타임도 대체적으로 긴 편이고 대부분에서 볼륨 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사망 원인이 확인된 경우도 보시면 이제 그 종양이 직접적인 종양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좀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환자에서 크기 감소가 확인됐고 다시 크기가 커지지도 않았고 복수가 있던 환자도 이제 2개월 이후부터 감소하다가 3개월 차부터는 복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펑셔널 튜머였던 경우도 그 정도가 감소해서 약공량을 줄이거나 ben약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에서 보름 뒤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하이포 아드레노크로티시즘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플루이드 테라피만 해주고 특별한 치료 없이 한 5일 정도 해준 다음에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두 마리에서 GI 증상 또는 뭐 판크레타이티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있다가 뭐 개선이 되어서 톡시시티가 간주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었고 대부분 동측 심장에서 조영이 덜 되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는 크로닉 마이크로베스큘러 데미지로 판단이 되고 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MSC는 33에서 34개월로 조금 긴 편으로 확인되고 특히나 이제 본문에서 종양 때문에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아닌 걸 고려하면은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충분히 RT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펑셔널 튜머 같은 경우에 또 하이퍼아드레노크로티시즘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제거하기는 어렵더라도 RT를 통해서 비침습적으로 치료를 하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후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호르몬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리로스탄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재진 왔을 때 이제 하이포코티시즘이 오지 않는지 또는 이제 양병량을 조금 감약하거나 반약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추천이 되고요. 그 외에도 자세 설정이나 뭐 컨트롤, 호흡 컨트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논문상에서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따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본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들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N수가 더 많기는 한데 이제 안타깝게 팔로우업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는 제외했고요. 또 이제 시간 관계상 환자 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크기 감소 여부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크기 측정이나 이제 혈관의 심습정 쪽에 평가하는데 초음파보다는 CT가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CT 팔로업 위주로 이제 자료에 넣었고요. 초음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기 측정이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고 환자 협조도에 따라서도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재진하실 때는 CT를 찍으셔서 재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환자는 이제 논펑셔널로 추정이 됐던 환자고 8 곱하기 5 프랙션, 8의 곱하기 5 프랙션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RT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재진 CT상에 보시면 이제 크기 감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혈관에 침습되어 있던 부분이 유의적으로 감소된 게 확인이 되고요. 처음부터 이제 부신 자체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부신 크기 감소는 유의하진 않지만 부신도 일부가 크기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9개월차 지진에서 보시면 커다메나카보로 침습된 영역이 크기가 더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부신은 조금 더 줄어들어서 거의 정상 부신 크기에 가깝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RT를 하면 저희 보통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아드레날 글랜드 튜머에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혈관 침습이 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혈관 침습 정도가 줄어드는 게 환자의 생존율이나 이런 상태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차
대진 영상에서도 이제 인베이션된 부신과 메스가 퍼지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좀 팔로업이 조금 꽤나 길었는데 그래도 계속 SD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괜찮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환자는 다른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제 피질하고 수질이 둘 다 뭐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루엣 곱하기 오프렉션으로 했고요. 이제 앞에 환자보다 조금 더 선량하게 줄였죠. 아까 45가 있었는데 35로 한 거는 아무래도 앞에 환자보다 더 부신 크기 자체도 크고 이제 혈관 인베이션된 정도도 좀 커서 주변 조직이나 이런 걸 좀 데미지를 좀 줄이고 싶어서 조금 더 선량을 낮게 처방을 한 것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오프렉션 SRT를 하면 7호 35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선량을 늘리거나 낮추거나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7호 35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월차 CT 재진상 크기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환자도 이제 10개월차 재진 CT까지 크기가 계속 감소된 채로 유지가 됐고 최근에 1년 2개월차 CT 재진을 찍으셨던데 제가 그 자료는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그 최근 검사에서도 계속 SD에서 PR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울산에서 관리해주고 계신 환자인데 주기적으로 HH 검사하시면서 셀루스탄 용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약을 먹고 있는 것 같던데 양을 조금 줄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는 경우에는 조금 용량을 감량하거나 조금 단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때마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에이션으로 인한 인접한 신장 데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걸 깊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아셔야 되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 신장은 굉장히 레디에이션 센시티브한 장기죠. 보통 레디에이션 센시티브한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화가 빠르고 이제 분화가 빠른 경우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레디에이션 네프로패시나 레노베스큘라 하이퍼텐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베스큘라 데미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을 조사가 되면. 근데 이제 이 각각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이제 나눠진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나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완화된 방사선이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DNA가 손상되고 이것 때문에 염증과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각각의 셀이 제 기능을 잃는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레디에이션 네프로패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탈바디 라디에이션처럼 이제 전체 몸에 광범위하게 선량을 쏘는 경우에 이제 피는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실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심장 전체에서 쏘진 않으니까 저희가 부신종양처럼 아니 간종양처럼 부분적으로 이제 조사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그 안에 있는 리노바스큘라 하이퍼텐션이나 마이크로바스큘라 데미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리노바스큘라 하이퍼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날 아터리의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스테노시스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옆에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서 있는 그 기전들이라서 이제 개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목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급되는 혈관이 레날 아터리가 좁아져서 이제 그 속박에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 레디에이션 때문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서 이게 스테노시스가 생겨서 이제 이 레날 안지오텐신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하이퍼텐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당 키드니의 전반적인 아토피가 유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랩 검사로 이걸 검사하려면은 이제 기능 평가를 하시겠죠. 요 검사나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 수치로 신장 기능 평가를 하고 그 외에 하이퍼텐션을 유발할 수 있는 페오크로사이토마나 이제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 등을 룰아웃해야 하는데 이제 앞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신종양에서 만약에 RTV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게 하이퍼텐션의 원인이 신장인지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촉발하는 건지 조금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테노시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진단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가의 골든 스탠다드도 이제 안지오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관리 방법으로는 하이퍼텐션에 대한 치료하고 사람에서는 안지오플라스티나 스텐트, 그래프트, 일부 그래프트를 보시면 혈관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수술 쪽에서 저희가 스텐트나 이런 거는 다른 부분에서 시도는 하시는데 아직 소형견에서는 저희가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삐니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침습적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해당 신장 때문에 하이퍼텐션이 너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쪽 해당 신장을 적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그 레날 트렁크에 대한 세안 설명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퍼센트에서 몇 그레이 이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해당 자세로 눕히면 신장하고 좀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한테 오는 환자는 대부분 혈관 침습이 심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걸 저쪽 성향을 완전히 다 빼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 쪽에서 했을 때 이제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저쪽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환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적인 영향으로는 마이크로바스큘러 데미지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다 이렇게 분포해 있죠. 신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레디에이션이 조사된 영역에서 이제 엔도셀리알 마이크로바스큘러가 인절미가 발생해서 이제 해당 영역이 조형 신장이 떨어지거나 주위 신장 조직에 비해서 떨어지게 나타난다거나 부분적인 아트로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저희 실제 치료했던 환자인데 좌측은 치료 전 이제 시뮬레이션 CT 사진이고요. 우측은 치료 후 때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조형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인접했던 부분이 좀 아트로피가 생겨 있죠. 그리고 다음 환자들도 이제 각각 다른 환자인데 마찬가지로 부실하고 인접한 영역에서 부분적인 신장 실제 아트로피와 감소된 조형 증가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 신장 기능 저하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이미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거나 아니면 반대편 신장이 정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정량 영역을 커버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부실하고 신장이 멀어진 자세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종양을 다 커버를 안 하고 좀 깎아서 일부는 좀 치료를 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인접 신장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추천됩니다. 이렇게 신장 데미지 파트를 따로 넣은 건 이제 부신 종양에서 재진하는 경우에 혈관 침습이나 종양 크기뿐만 아니고 인접 장기의 데미지 여부, 특히나 이제 신장의 형태나 기능적인 평가를 좀 더 재진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수의영상학교실 석사과정 유장민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캐나인 네이잘 칼시노마의 볼륨에 관한 연구로 방사선 치료 및 튜머 스테이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비강 종양은 궤에서 발생하는 전체 종양 중에서 1에서 2%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네이잘 칼시노마가 3분의 2 정도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이잘 칼시노마는 로컬 인베이시브하며 재발이 60%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어 있으나 메타스타시스는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잘 칼시노마의 치료는 대부분 국소적 집중 치료로 진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네이잘 칼시노마 치료의 골든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DRT는 적은 용량을 여러 번 나누어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지난 40년간 네이잘 칼시노마의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사용되었습니다. PRT는 환자의 고통 영감을 위한 치료로 적은 횟수로 조사되어 마취와 비용의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종양에만 높은 전량의 방사선을 아주 적은 횟수로 조사하는 SRT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횟수가 적어 마취의 부담이 적고 고도의 타겟팅으로 인접 조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차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의 반응은 환자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후 팔로우업을 통해 재발을 빠르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상 증상을 통해 평가하지만 방사선 치료 후 염증의 감소로 인해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이를 종양의 치료적 반응으로 오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재발하였지만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종양의 치료적 효과 확인과 재발 평가를 위해서는 팔로우업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팔로우업 CT 촬영 시점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이잘 칼시노마로 SRT 치료를 받은 개에서 방사선 치료 후 CT상 튜머 볼륨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종양 재발 평가를 위한 적절한 CT 검사 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료 및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상대학교 동물병원 및 양산 S 동물 메디컬 센터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조직 병리 검사상 네이잘 칼시노마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네이잘 살코마, 림포마와 같은 다른 비강 종양의 경우 또는 네이잘 칼시노마 이외의 종양이 함께 발생한 경우 또는 방사선 치료 전 종양을 수술적 절제한 환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중 SRT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튜머 볼륨과 생존 기간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방사선 치료 후 CT 리책을 하지 않은 14마리를 제외한 19마리의 환자를 대상으로 SRT 후 튜머 볼륨의 변화를 평가하였습니다. 검사에 사용된 CT는 토시바사의 16슬라이스 디크니스 헬리컬 스캐너, 캐논사의 160슬라이스 헬리컬 스캐너이며 촬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환자는 모디파이드 애담스 스테잉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테이지 1에서 4로 분류하였습니다. 스테이지 1은 비강 한쪽에만 인볼브된 경우, 스테이지 2는 본 라이시스를 동반한 경우, 스테이지 3는 안구와 같은 다른 부위로 인볼브된 경우, 스테이지 4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가 라이시스된 경우입니다. 튜머 볼륨은 조양 후 1mm 슬라이스로 촬영된 CT 영상에서 측정되었으며 한 명의 영상평가자가 모나코 RT 플래너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볼륨 측정 시 네이잘 플루이드는 제외하였으며 단위는 세제곱cm로 측정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정규 분포 검정, 크루스칼 윌리스, 맨히트니스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SRT로 치료한 환자의 생존 기간 분석을 위해 카플란 메이어 생존 분석과 로그랭크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레트로스펙티브로 본 연구에 사용된 환자의 정보입니다. 전체 환자를 스테이지 1에서 4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잘 칼시노마 진단을 받고 SRT 치료를 받은 33마리의 환자. 이 중에서 방사선 치료 후 팔로우 CT 검사를 진행한 19마리의 환자의 스테이지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 전 튜머 볼륨을 스테이지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3, 4,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4 사이에서 유의적인 볼륨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스테이지 간의 유의적인 볼륨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볼륨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33마리 중에서 RT 플래닝 중 사망한 3마리를 제외한 총 30마리의 방사선 치료 후 스테이지별 생존 기간 곡선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 또는 네이잘 튜머와 관련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센설드로 분류하고 오직 네이잘 튜머로 인한 사망만 데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스테이지에 따른 생존 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지 1, 2, 3와 스테이지 4 환자 간의 생존 기간 곡선입니다. 스테이지 4와 비교하여 스테이지 1, 2, 3 그룹에서 생존 기간이 유의적으로 길게 확인되었습니다. 스테이지 1, 2, 3와 스테이지 4 환자의 무병 생존 기간 곡선입니다. 두 그룹 간 무병 생존 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팔로우 CT 검사를 진행한 19마리의 튜머 볼륨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각 방사선 치료 전, 방사선 치료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이책 시기별 튜머 볼륨을 비교하기 위해 정규 분포 검정을 시행하였으나 정규성을 띠지 않아 빈모습 검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책 시기 간의 튜머 볼륨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사선 치료 전과 비교하여 1개월 차에 평균 볼륨이 가장 작게 확인되었으며
3개월에서 6개월에 평균 볼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큰 감소를 보였던 방사선 치료 1개월 차의 볼륨 감소율을 스테이지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스테이지에 따른 볼륨 감소율의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찰입니다. 개에서 방사선 치료 후 네이잘 튜머 볼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한 연구에서 네이잘 칼시노마 스테이지 1, 2, 3의 방사선 치료 전 튜머 볼륨의 스테이지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치료 후 칼시노마의 볼륨 감소율이 67%로 sarcoma에 비해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전 튜머 볼륨이 스테이지 4와 비교하여 스테이지 1, 2에서 유의적으로 작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후 1개월 차의 볼륨 감소율은 38%로 이전 연구에 비해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지가 낮은 환자들 중에서 방사선 치료 전부터 볼륨이 작아 방사선 치료 후의 볼륨이 차이가 크지 않은 케이스의 영향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네이잘 칼시노마와 넌 림포마터스 네이잘 튜머 환자에서 SRT로 치료받은 경우 PFI와 MST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PFI는 119일, MST는 194.5일로 이전 보고에 비해 짧게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스테이지 4를 제외한 많은 환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현재 생존 환자는 PFI 및 MST 분석 시 센서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전 보고에 비해 짧게 확인되었다고 고려됩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의 라이시스가 동반된 경우, 즉 스테이지 4는 생존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스테이지가 증가함에 따라 생존 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1, 2, 3와 비교하여 스테이지 4에서 생존 기간 및 PFI가 유의적으로 짧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의 라이시스로 인한 인트라크레니얼 인볼브먼트와 연관된 결과로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후 튜머 레스판스를 임상 증상의 호전으로 평가합니다. 이전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다루었듯이 염증으로 인해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종양의 재발로 오진할 수 있으며 PFI가 짧아지는 오류가 생깁니다. 또한 반대로 종양이 이미 충분히 커지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증상이 있기 전까지의 종양의 재발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양의 재발 시점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로컬 컨트롤이 늦어져서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후 팔로업 CT를 통해 정확한 튜머 볼륨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방사선 치료 후 첫 CT 리책은 주로 3개월 또는 3에서 6개월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방사선 치료 전과 비교하여 3개월 차에 튜머 볼륨이 감소되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후 1개월 차의 CT상 튜머 볼륨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사선 치료 전과 비교하여 1개월 차에 평균 볼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과 6개월 차에 평균 볼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방사선 치료 후 1개월 차에 가장 큰 치료적 효과를 보였으며 3개월 이후에는 재발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양의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 후 1개월 차에, 종양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후에 한 번 더 CT 리책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최근 3년 안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많은 환자들이 현재까지 치료적 효과를 보이며 생존하기 때문에 PFI와 MST에 관한 연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테이지 3, 4에 비해 스테이지 1, 2 환자의 수가 적어 독립적인 그룹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대규모 집단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환자에서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결론입니다. 네이잘 칼시노마로 SRT 치료를 받은 개에서 방사선 치료 1개월 후에 첫 CT 리책을 통해 튜머 볼륨의 감소를 확인하고 방사선 치료 3개월 이후에 재검사하여 종양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BRT, SRT, SABR, SRS 이런 용어를 다 같이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SRT를 하려면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옵션, CT라든지 뭐 이제 그 VMAT라든지 하는 옵션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fractionated 그 다음에 SRT 이렇게 두 가지로 방사능 구분을 하게 되는데 fractionated는 사람에서는 30에서 40회 정도 나눠서 방사능 치료를 하는 거고 수의에서는 15에서 25회 정도로 나눠서 방사능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RT는 고설량으로 1번에서 5번 사이에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헐트 베이스 튜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헐트 베이스 튜머는 이제 다른 말로 에오틱 바디 튜머, 그 다음에 케모덱토마, 파라 강글리오마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오틱 바디라고 하는 거는 대동맥 혈관에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든지 그런 거를 측정해내는 케모 리셉터가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화학 수용체에서 종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케모덱토마라고 이제 용어를 하기도 합니다. 액토픽 사이로이드 튜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류의 종양이 같은 위치에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임상 증상으로는 뭐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맥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영상 선생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사능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치료를 진행을 해서 엑스레이상 이렇게 종양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26마리에서 SRT를 진행을 했을 때 10그레이로 3프랙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OAR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장기들을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 오버롤 서바이벌 타임이 404일이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이 리스폰스가 있는 아이들은 1794일로 굉장히 오래 살고요. 그리고 폐렴은 23마리 중에서 7마리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불독 아이들이 폐렴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즉 그 헐트 베이스 튜머에서 방사능 치료를 하고 작아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 산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맥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부정맥은 약을 쓰면은 10중에 6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헐트 베이스 튜머에서는 SRT를 할 수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거는 토세라닙도 그 토세라닙이라고 하는 그 타이로신 키네이즈 이니비터 그 표적 항암 치료에서 이 약을 썼을 때 헐트 베이스 튜머가 반응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SRT와 그 토세라닙을 함께 했을 때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수잔 교수님은 SRT를 할 때는 토세라닙을 같이 쓰지 않는다. SRT가 끝나고 나서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SRT를 하면서 토세라닙을 사용하면 후기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SRT 하기 전에 토세라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만지오살코마입니다. 헤만지오살코마는 어떤 종양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한 뭐 서바이벌 타임이 2달 정도이고 독소로비신 계열의 항암 치료했을 때 한 170에서 180일 요거는 심장이든 비장이든 어디서 발생하든 그 정도 이제 서바이벌 타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놀란 교수님의 연구이시고요. 그 헤만지오살코마에서 12그레이로 한 번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심낭수 천자 횟수가 일주일에 평균 0.9번에서 0.2번으로 줄어들더라. 하지만 서바이벌 타임은 늘어나지 않았다. 79일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좀 다양한 기법들을 모았던 건데요. 12그레이로 한 번 쏜 아이들이 20마리, 그 다음에 15그레이로 한 번 쏜 아이가 1마리, 그 다음에 4그레이로 5번 쏜 아이가 1마리, 6그레이로 4번이 1마리, 6그레이로 5번이 2마리, 10그레이로 3번이 2마리 뭐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CS라고 하는 거는 클리니컬 셋업이라고 해서 그냥 엑스레이 찍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D CRT는 이제 3D로 이제 하는 거고 VMAT은 회전 치료 기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의 생존 기간이 뒤에 나오네요.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빈블라스틴하고 프로프라놀롤
그다음에 뭐 카보플라틴하고 프로프라놀, 그다음 독소루비 이런 것들을 썼는데 빈블라스틴하고 카보플라틴, 독소루비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항암제지만 프로프라놀롤은 이제 항부정맥제제, 베타 블로커의 약물인데 프로프라놀롤이 헤만지오살코마 세포의 어떤 그 리피드 향상성을 깨트려가지고 그 항암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 먹는 약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바이벌 타임 생존 기간이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엄청 늘어나진 않지만 한 137일 정도 있었고 66%의 아이가 전이로 인해 가지고 안락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케모를 한 아이들과 케모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서바이벌 타임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났고요. 36일 대 141일, 케모를 한 아이들이 141일, 케모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36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만지오살코마 같은 경우는 케모를 좀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기법으로 했던 요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연구 결과인데 6마리의 개들은 4그레이로 5번을 쏘고 2마리는 10그레이로 부스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6그레이로 5번을 했다 하고 SRT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이퍼프랙셔네이티드라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빈블라스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하고 프라프라놀로를 매일 복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291로 조금 더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로이드 튜머입니다. 사이로이드 튜머고 사이로이드 튜머는 논 인베이시브한 경우, 침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 인베이시브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구강 종양이나 비강 종양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입천장에 뼈가 녹아 있으면은 이 치료 후에 종양이 줄어들면서 피스툴라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보호자에게 고지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혈관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혈관에 침습이 되고 혈관 벽을 넘어가 있어도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혈관에 뭐 구멍이 생기거나 피스툴라가 생기진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이렇게 큰 종양들, 혈관을 먹고 있는 종양들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3마리의 아이들을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 대한 결과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뭐 논문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갑상선 암은 폐전이가 된 상황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아이들과 폐전이가 없는 상황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아이들의 서바이벌 타임에서 큰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폐전이가 있어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뭐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생존 기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전이가 있어도 치료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쏜 아이가 한 번 쏜 아이가 한 마리, 그 다음에 세 번 쏜 아이가 16마리, 5번 쏜 아이가 한 마리 이렇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임상 증상 개선율이 81%였고 평균적으로 임상 증상 개선이 되는 날짜가 16일째였다고 합니다. 20%는 CR, 10%는 PR, 그 다음에 20%는 SD, 그 다음에 PD가 10%, CR, PR, SD, PD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스폰스 레이트는 7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있는 아이들과,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종양이 주는 아이들과 줄지 않는 아이들의 PFS와 OST의 차이는 이렇게 꽤나 많이 났고요. 그리고 수치로 봤을 때 MPFS, 메디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타임이 반응을 하는 아이들은 362일, 반응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90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바이벌 타임은 90일과 455일이었고요. 부작용은 피부 쪽에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어큐트에서 17.4%, 레이트에서 8.7%였고 식도가 중요하죠.
이제 갑상선암 치료하고 나서 갑자기 침 흘리고 리버시테이션 있고 밥잘 못 먹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확률이 20% 정도 어큐트하게 있었다고 하고 트라키아 쪽에 그 어큐트한 톡시시티가 13% 세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키아는 레이트에도 올 수가 있는 부작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수치의 변화는 뉴사이로이드 페이션트, 그러니까 갑상선 농도가 정상이었던 아이들에서 치료를 끝나고 나서 하이포사이로이드즘이 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호르몬 약을 투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라사이로이드 쪽에 칼슘에 관련된 이상이 생긴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사이로이드 그 티퍼를 잘 재줘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주시면 되실 것 같고, MPFS는 315일, MST는 36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갑상선 암에서 그 SBRT는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추천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부신 종양입니다. 부신 종양은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로 분류가 되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그 전이율은 10% 이하로 낮습니다. 먼저 이제 펑셔널한 에드레날 튜머 같은 경우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나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요렇게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코티솔 검사하고 그 다음에 메타네프린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싱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피오크로모사이토마는 고혈압이 있거나 허약이 있거나 컬랩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섹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도스테론이나 이쪽들은 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지만, 이제 그때 문제가 논문에 따라서 모탈리티 레이시 수술 중에 5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수술을 원치 않는 보호자분에게 방사선 치료가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먼저 그 쿠싱 증상을 일으키는 아드레노콜티칼 튜머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3에서 5회로 토탈 그레이는 30에서 45그레이까지 분포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 타임이 103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이 300 몇십 일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방사선 치료가 좀 더 높지만 N수가 9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피오크로모사이토마에서도 SRT를 했을 때 그 1300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건 방사선 치료하는 내용들이고, 35그레이를 쐈을 때 네, 1214일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까 앞에 최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과 겹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이제 강사분께서는 SBRT는 더 그 수술 대비해 가지고 더 슈퍼리어한 아웃컴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작은 부신 종양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신 종양에서 펑셔널이든 넌 펑셔널이든 혈관을 침습한 부신 종양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둘 다 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옵션을 제공하면 된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가사카에 대한 내용이고, 요 연구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실제 원발 종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가끔 이 그 메디아 일리나 림프 노드나 이런 데가 커져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변잘 못 보거나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서 SRT를 사용을 한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가사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했을 때 서바이벌 타임 뭐 800일, 900일 이렇게까지 나온 논문들이 좀 나오고 예전에 논문들에서는 3, 400일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고 이제 3.8그레이로 8번 했을 때 2.5주에 걸쳐서 그렇게 했을 때가 MST가 447일이 나왔었고요. 이거는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2.5그레이로 20회 했을 때가 771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연구는 이제 항문낭에 종양이 있고 복강 내 림프절, 복강 내뿐 아니라 흉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림프절에 전이가 된 경우에 원발 종괴는 그냥 수술을 하고 거기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전이 된 림프절을 SRT를 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SRT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수술을 방사선 치료를, 그러니까 림프절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원발 종양을 미리 수술한 경우도 있었고 방사선 치료가 끝나자마자 수술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4마리, 7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바이벌 타임은 451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지즈 스페시픽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은 461로 나왔고요. 뭐 나쁘진 않은 성적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림프절 이렇게 막 엄청 커져 있는 아이들, 여기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잭스라고 하는 아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원발 종양은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레날 튜머입니다. 레날 튜머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한쪽에 카시노마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신장 제거를 했다. 근데 반대쪽에 또 생겼다. 요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 반대쪽에 생긴 종양을 나머지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종양만 SBRT를 한다. 6그레이로 5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요거는 이제 그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었어요. 뭐 아이가 어떻게 생존했다 이랬다 저랬다 뭐 그거는 있진 않았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OR을 보니까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이제 이 아이처럼 한쪽 신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한쪽 신장만 남아있는데 일부의 종양이 생긴 경우 그 부분만 방사선 치료할 수 있다고. 둘 다 신장이 있는데 신장 기능, GFR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든 신장 기능을 살리면서 종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술하지 않고 신장의 부분적인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로개 쪽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 뭐 방광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대한 내용이고 뭐 이제 여기는 SRT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IMRT와 IRT 뭐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이제 연구 결과고 그렇게 그 토탈을 이렇게 줘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 타임 654일이었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애들이 평균적으로 재발을 했고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수시선생 강의는 종료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구두 발표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메닌지오마에서 메닌지오마 88케이스를 한 거를 북해도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한 거를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결과가 SRT가 FR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번에서 20번을 하는 프로토콜이고 SRT는 3번에서 5번을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게 결과가 서바이벌 타임이 999일 대 646일로 SRT가 더 좋더라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구두 발표를 했었고 특히 이 그 종양의 위치에 상관없이 예후는 비슷했었다. 그러니까 뇌줄기에 근접한 메닌지오마는 기존에는 방사선 치료 후에 예후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후가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이거는 아까 류정민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랑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결과긴 한데 이거는
그 플린트에서 발표를 한 결과고 이제 그 모디파이드 애덤 스테이지 그 중에서도 스테이지 4를 크리블리폼 플레이트만 녹은 경우와 그 아주 두개골이 높고 4가지 침습이 된 경우를 나눠가지고 예후 조사를 했는데 그 SRT를 했을 때 별로 예후 차이가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예후가 비슷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에서 182마리에 대한 연구였었고요.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건 내과적인 내용이에요. 내과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것만 좀 이제 있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림포마가 있을 때 항암 치료를 찹 또는 L찹을 많이 하잖아요. 독소루비신,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PDS, 빈크리스틴 이렇게를 하는데 거기에서 PDS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에 대한 생존기간 차이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PDS 같은 경우는 그 ABC 트랜스포터의 발현율을 높여서 오히려 드러그 레지스턴스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림포마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그냥 단지 우리가 좀 더 안심하기 위해서 할 뿐이지 요거를 빼도 큰 예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L찹이 아니라 L초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자라고 한 내용이었었는데 뭐 저희 암센터는 요거를 기반으로 회의를 해본 결과 그래도 PDS를 계속 쓰기로 좀 더 보고 나서 PDS를 빼볼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요건 이제 팔리에이티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진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암의 재발률과 특히 방사선 치료 후의 재발률을 높이고 전이율도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고 요 이제 연구는 그 사지에서 발생한 오스테오살코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스테오살코마를 SRT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컨벤셔널한 하이퍼프랙셔네이티드 횟수를 줄여서 팔리에이티브로 RT를 했을 때의 서바이벌 타임에 대한 연구인데 당연히 SRT가 훨씬 더 설량이 세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SRT가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였어서 그래서 또 25그레이보다 또 36그레이가 더 많이 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진통이 오스테오살코마의 생존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이 통증이 암의 재발을 높이고 전이를 촉진시키는가 할 때 통증이 있으면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 사이토카인이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진행을 더 빠르게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놀란 교수님께서 이거는 실험을 하신 건데 이제 쥐에서 한 군에는 혀에 12그레이 한 번 방사선 치료를 하고 12g은 되게 높게 쏘는 거거든요. 쏘고 한 군은 12그레이 그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럼 당연히 이 12그레이로 혀에 방사선을 쏜 아이들은 혀가 아프면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모든 쥐들한테 이제 사람 폐암 세포를 주입을 하였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한 아이들에서는 폐결절이 훨씬 더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진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전이가 많아지고 재발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였었고요.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편의점에 연락 주시면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수의영상의학교실 석사과정 김수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로 진단된 고양이에서 하이퍼프랙셔네이티드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적용한 증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 림포마는 림프노드보다 다른 다양한 해부학적 위치에서 자주 발생하는 익스트라노달입니다. 익스트라노달 림포마가 호발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저랩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는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네이저 튜머로 멀티올간 인볼브먼트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림포마 세포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모두에 센서티브하며 국소적인 형태의 고양이 네이저 림포마는 방사선 치료에서 좋은 반응과 임상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림포마는 프라이머리 네이저리 82%, 네이소페링지얼이 10%, 두 군데 모두에서 확인된 케이스가 8%로 보고되었습니다. 네이소페링지얼 디지즈 중 49%가 림포마, 28%가 인플라메이터리 폴립입니다. 림포마의 경우 울더캣, 인플라메이터리 폴립의 경우 주로 영캣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바이옵시는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를 확정 진단하기 위한 골드 스탠다드로 간주됩니다. 네이저는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의 치료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방법과 병용하는 방법, 수술적 제거와 함께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양이에서 네이저는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의 치료 방법에 따른 민 서바이벌 타임입니다. 항암 치료 단독으로 했을 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병용했을 때,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만 진행했을 때 MSD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지만 방사선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림포마는 국소적인 치료인 방사선 치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펠라인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에서 방사선 치료 단독 또는 항암 치료와 병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서지컬 디벌킹 이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했을 때 예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증례 발표를 통해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로 진단된 한 마리의 고양이에서 서지컬 디벌킹 이후 하이포프랙셔네이티드 레디에이션 세라피 이하 HRT를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증례 보고입니다. 3살형 스페이드 피메일 러시안 블루 환묘입니다. 디스프니아와 네이저 디스찰지를 주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신체 검사상 스텔토러스 브리싱이 확인되어 어퍼 에어웨이 obstruction이 고려되었습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 확인되지 않아 어퍼 에어웨이 디솔더의 감별을 위해 CT 검사 진행하였습니다. CT 검사상 소프트 펠레이트의 프록시멀 네이소페링스 내강을 재우는 아이소 어테뉴에이팅 매스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스와 인접한 주위 뼈 구조물로의 침습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좌측 레트로페링지얼 림프노드 일라지먼트 및 허머제너스 컨트래스트 이넨스먼트가 확인되며 이외 선 맨디블러 림프노드를 포함한 인접 림프노드에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스에 대해 감별 진단 목록으로는 네이소페링지얼 폴립, 말리그넌트 튜머를 고려했습니다. 림프노드에 대한 감별 진단 목록으로는 리액티브 림파데노패시의 가능성이 고려되나 네오플라지아의 메타스타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임상 증상, 방사선, CT 검사에서 확인되는 소견을 종합하여 네이소페링지얼 폴립 또는 말리그넌트 튜머의 가능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소프트 펠레이트의 롱지튜디널 인시전으로 네이소페링스에 접근하여 네이소페링지얼 매스에 서지컬 디벌킹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네이소페링지얼 림포마로 확인되며 B셀 림포마로 인컴플리트 마진이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 진행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한 시뮬레이션 CT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RT 플래닝을 진행하였으며 6주간 매주 6그레이를 조사하는 HRT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수 있는 정상 기관의 영역인 올거넷 리스크 및 도즈 볼륨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중, 치료 후에 특별한 급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27개월 뒤 팔로우업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에너렉시아, 호흡기와 관련된 임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벌킹 이후 CT 시뮬레이션에서 네이소페링지얼 매스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27개월 뒤 CT 검사상 이전과 유사하게 네이소페링스에서 매스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발 없이 27개월간 유지되었습니다. 환묘는 지금까지 재발 없이 생존하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급성 및 후기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리책 기간까지 종양은 컴플리트 리스폰스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논의입니다. 펠라인 림포마는 종양의 개수, 세부학적 위치, 인접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인볼브먼트 정도에 따라 스테이징을 매길 수 있습니다. 네이저 림포마가 스테이지 1으로 익스트라 노달 사이트에서 싱글 튜머로 확인된다며 로컬 세라피가 팔리티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큐레이티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네이저 튜머에서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확연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강아지 인트라네이절 네오플라지아에서 수술적 접근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을 때 민 서바이벌 타임입니다. 본 증례의 경우 서지컬 디벌킹 하였으며 절제된 조직의 조직 검사 결과 B셀 림포마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펠라인 네이저 림포마에서 방사선 치료 이전 보고입니다. 림포사이트는 적은 양의 방사선에도 매우 민감하며 데피니티브 프로토콜만큼이나 프랙셔네이티드 프로토콜의 펠라인 네이저 림포마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HRT로 총 36그레이를 6프랙션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네이저 림포마에서 HRT를 적용한 케이스의 치료적 반응으로 파셜 리스폰스가 53%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예우 인자로는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보인 경우, 토탈 레디에이션 도즈가 32그레이 이상인 경우이며 부정적인 예우 인자로는 아네미아, 아노렉시아,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의 디스트럭션이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HRT를 적용하여 27개월까지 팔로우업 기간 동안 컴플리트 리스폰스로 확인되며 토탈 레디에이션 도즈가 36g로 포지티브 프로그노시스가 확인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알로페시아, 오큘러 디스찰지 또는 카타렉트가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 급성 및 후기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증례는 펠라인 네이소페린지얼 림포마에서 하이포프랙셔네이티드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적용해 치료한 케이스로 치료 후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특별한 부작용 없이 컴플리트 리스폰스로 확인된 환경입니다. 따라서 하이포프랙셔네이티드 레디에이션 세라피의 적용은 펠라인 네이소페린지얼 림포마에 고려할 만한 치료적 옵션입니다. 이상입니다.